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대선 앞 전국 상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대위 아래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기로 한 건데요. 당은 단일화 데드라인으로 7일과 11일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추진기구가 만들어지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문수 한덕수 후보 내일 만난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역산을 해보면요. 이제 12일이 대선 공식 후 운동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11일까지는 모든 게 이제 끝나야 된다는 게 역산을 한번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내일하고 5일과 6일을 만나서 룰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일화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후보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당원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합의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질문 항목과 그다음에 어떤 대상과 그다음에 역선택 방지형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룰 세팅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합의가 되면 제가 보기에 7일 정도의 TV 토론회만 아니고 메시지 및 비전 발표회 형식의 대국민 이제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후보들끼리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엔 8일하고 9일 한 양일간 여론조사를 이제 한 다음에 10일 정도에는 발표를 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하면서 그날 이제 공보물 인쇄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고 11일은 선관위에 모든 게 제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순항한다는 그런 전제 아래 이렇게 얘기한 거고 룰 세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암초라든가 좀 허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은 이제 두 후보 간 좀 탑다운 방식으로 아마 통 크게 이제 그 후보 간 합의 방식으로 아마 이런 부분이 타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께서 계획을 이렇게 다 짜주셨어요. 아니, 일정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고 이제 지금 만 하루가 됐거든요. 근데 내일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기다렸다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글쎄요. 일단 어제 최종 후보가 선출된 이걸 그냥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은 건너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강 한가운데 있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한 것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김문수 후보로 최종 후보가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내일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고 해서 과연 바로 이 속전속결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숨 좀 돌리고 선대위를 구성한 이후에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 선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두 후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온도차가 노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주말을 지나면 돌아오는 11일까지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에 선출된 후보이기 때문에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단일화가 성공돼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한다면 아마 무소속 후보로 기호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이젠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의 그 권한을 갖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이 단일화 그 속도는
이거는 김문수 후보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일 이제 그 두 후보의 만남이 네. 그 봉축 법요식에 다들 참석하면서 만나는 거라고 하는데 네.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제 덕담 내지는 이제 서로 간에 인사말이 오고 가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두 후보의 만남은 이제 상징적인 거고 아마 물밑에서 측근 들어간에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라는 외형적인 모습은 띄고 있지만 예. 결국은 범보수의 연합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분은 또 강요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총리와 장관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일종의 말하자면 저 소통할 수 있는 직접 라인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이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다만 이런 거죠. 절차 과정들이 서로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모두가 양쪽의 지지층이 다 이제 나중에 서로 이것이 이제 단일화가 어떤 분이라도 어떤 분 앞으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양쪽의 지지층도 화학적 결합이 되면서 매끄럽게 이게 이제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 불협화음을 이제 과정에서 이제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단일화에 약간 부정적이었던 김재원 의원 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되니까 그런 것으로 추론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범보수 후보 단일화 이 얘기는 서로가 1대1 구도로서 그러니까 양자가 그러니까 뭐랄까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든가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서는 이런 다자 구도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1대1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서 이 판을 수용해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어떤 전략적 측면과 절박선에서 나온 카드라서 저는 단일화의 총론은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아마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후보 간 통큰 탑다운 방식으로 하면 되고 실무선에서는 저는 이미 아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서로가 조율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모든 것을 다 통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최극우 후보라고 비판을 했고 김 후보의 선출은 국민의힘의 대선 포기라면서 당권 경쟁으로 갈갈이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양당의 신경전 상당히 좀 거센 모습이에요. 글쎄요, 뭐 이제 신경전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전혀 다른 후보가 아니다. 지금 이 12.3 비상겸과 관련해서 전혀 반성도 없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을 아무 계엄에도 탄핵에도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 긋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 후보가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한다? 그 단일화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단일화가 과연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 이재명 후보를 위한 단일화 이 정도가 국민들께 어떤 감동과 어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죽임 야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낮에는 김문수, 밤에는 한덕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덕수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한 그런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과연 선대위를 왜 구성하고 선대위원장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지 뭐 그렇다고 지금 저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해야 할 그런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전은 아니다. 아직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실 왜 신경전이 그러니까 왜 신경전일 수밖에 없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사람들이 또 됐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원래 제2당 정도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먼저 선출된 제1당의 후보는 덕담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게 관행이고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그렇게 편협하고 웅졸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덕담조차 하지 못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이렇게 사실 어디 보면 사실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굉장히 지금 본인에게 예상치 못했던 대법원의 그 유죄 취지의 어떤 파기환송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부담으로 와닿고 그다음에 어쨌든 김문수 한덕수의 이 단일화 여부가 막판에 그러니까 구 여권이 꺼낼 수 있는 가장 큰 스윙 카드이기 때문에 네. 이 시너지 효과 혹은 그 컨벤션 효과 아니면은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이슈와 구도와 인물 싸움인데 예. 이슈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구도 자체가 이렇게 1대1 구도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후보가 국민 통합 후보와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입법 행정을 다 가질 수 있는 제왕적 후보의 출연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부담이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뭐랄까 강하게 반발한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번 일주일간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이 시너지에 대해서 구 여권은 총력을 쏟을 것이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는데 좀 김문수 후보가 이 점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받아들일지 저는 이 한덕수 그러니까 전 대행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 부분도 아마 좀 논의가 될 걸로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 임기를 성공적으로 바친 5년 단임제의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정권 재창출 위해서라면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하지 않고 있기 예. 때문에 사실 이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어떤 보궐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조금 지지 않는 모습들은 어쨌든 구 여권 후보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막 결단을 해준다면은 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은 덜 수 있겠으나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생각은 없다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탄핵과 계엄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그다음에 그 이후 대선은 비전과 전망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제2당의 후보 그다음에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제대로 메시지를 낼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승부의 관건이지 과거에 있었던 소재들을 굳이 반성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어떤 부차적 소재이지 이게 미래로 건너가는 본질적 소재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아직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의 이 요구 좀 받아들일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제대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선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보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 김문수 후보로 결집한 그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뒤에 또는 이 한덕수 전 총리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는 선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엄의 강이나 또는 윤심의 강을 전혀 건널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이 이번 최종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눈에 보인 상황이고 이것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 구도가 아주 선명해졌다라고 봅니다. 한쪽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 계엄을 통해서 헌정질서를 지금 사실상 파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 대 헌정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세력, 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구도가 완벽하게 그 선명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떤 세력에게 힘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권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가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 논의될 걸로 보여요. 민주당은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뭐 탄핵까지 주장할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다.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본인들의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법관들이 현직 법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실명을 통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했는데 과연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6만 쪽에 달하는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뭐 그 자료를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성실하게 검토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이번 조기 대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데 법치주의가 법관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은 이 법관들께서 대법관들이 이 누구는 안 돼라는 후보의 자격을 선택적으로 부여하려고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이 대법원의 이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얘기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비상의총을 통해서 정리해 낼 것인데요. 아마 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의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 의총의 결과를 이제 시작한 지 한 30여 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매우 그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고법에서도 지금 굉장히 속도전을 이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 사법부가 이번 대선의 한 가운데로 한 복판으로 뛰어들어서 뭔가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국민의 선택권,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었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네. 뭐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이번에 안 치르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대선 못 치릅니다. 이재명 후보 우클릭하면 뭐하고 통합 선대위 만들면 뭐하고 용광로 선대위 만들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한다가 결국엔 본질이라 그러면 중도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그게 민주당의 본질이구나. 알았어.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정권까지 부여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저는 당연히 고민할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분풀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고 싶으면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헌법에 11조 1항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6월 26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되는 강제 조항이 있는데 그럼 대법원이 판결 안 합니까? 근데 그 판결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하다가 대법원이 12명 가운데 10명이면 전원합의체에서 거의 사실 그것도 사실상의 만장일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본인들만이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거죠.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저렇게 돈 없는 선거, 저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평가받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엄포용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런 식의 얘기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다. 일종의 약간 표리부동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저 국민들이 아마 느끼는 감정이 될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도 탄핵하고 줄탄핵을 31번 한 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그 역풍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31번의 이제 줄타기, 더더군다나 우리가 강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이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 사법부의 최고 심판의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그나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판단해 달라고 사법의 정치하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의 사법하라고 얘기하죠. 계속 뭐 법원에다 판단하고 보내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끌어내리면은 심판을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과한 공세고요. 저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민주당도 이렇게 하느니 지금 남은 3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정말 중도 확장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랄까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정말 보이지 않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 독재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상당히 세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는가, 탄핵이 왜 되었는가, 탄핵이 된 아무 죄가 없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의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지금 역풍을 말씀하시고 31번의 줄탄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정부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40번에 이르는 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이 역풍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과감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만들어 주셨던 것도 국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풍을 저희가 우려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심판받을 준비를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경북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게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제하고 무슨 원수가 있었다고. 경북이 민주당에게 있어서 상당히 험지잖아요. 이 후보가 이렇게 찾아서 지지 호소한 거 경북 민심 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고향도 경북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명들도 하시고 또 지역민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이번에 민주당 이 선대위의 이 제일 컨셉이 뭐냐면 경청입니다. 지역 그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 이재명 후보가 이 국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듣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답답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나 심하게 있었고 또 가짜 뉴스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역경을 다 딛고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만큼 경북에서도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또 많은 표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지금 저런 그 투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온갖 모함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북 민심에 좀 어떤 부분에 호소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다 모함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해서 지금 부담 갖고 있는 것도 다 이게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전과 사범이 되고 이렇게 됐을까? 지금 5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을까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가짜 정보, 가짜 뉴스 탓으로 돌리는 거 저는 오히려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은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했다. 지금 그래서 2심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지만 내가 빨리 그걸 무죄로 받아서 내가 떳떳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 정상이라고 보는데 무슨 뭐 악감정 때문에 혹은 뭐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때문에 마치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온당하지 않고요. 경북 물론 험지지만 정당당하게 돌파했을 때 저는 민심도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이런 말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 앞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